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마천루 사이를 휘젓고 있었다. 윤소희는 낡고 얇은 코트 깃을 여미며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안에는 닳고 닳아 모서리가 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건물 입구의 자동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느껴졌다. 소희가 발을 내딛자마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여기는 용무가 있는 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소희는 절박하게 외쳤다. 강지훈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건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의 선차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잘 다려진 검은색 코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차가운 눈빛, 강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무감각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향했고, 주변의 작은 소란 따위는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소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몸은 강지훈의 발치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강지훈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무심코 그녀가 내민 사진에 닿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고 철옹성 같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되고 가난해 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명의 소년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아른거리는,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소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매와 콧날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겹쳐졌다. 놀라움과 혼란이 그의 차가운 표정을 뒤흔들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세상은 오직 낡은 사진 한 장과 그 앞에 무릎 꿇은 낯선 여자만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감정적인 장식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윤소희는 값비싼 가죽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검은색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된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지?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 아버지 유품입니다. 사진 속 다른 한 분이 저희 아버지 윤태수 씨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회장님을 가장 아끼는 동생이라고 부르셨어요. 강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윤태수.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밀려왔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세상의 냉대 속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따뜻한 형, 라면 한 개를 쪼개 먹으며 미래를 꿈꾸었던 옥탑방의 겨울밤.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태수의 거친 손. 그는 태수가 자신에게 베푼 믿음과 투자를 발판 삼아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성공의 길 위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소희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강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박비서, 병원비 전액을 결제해. 그리고 윤소희 씨 어머니를 우리 재단 협력병원 VIP 병실로 옮기도록. 소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감사의 말을 하려던 순간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조건이 있다. 나와 윤태수 씨,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알겠나? 그는 더 이상 소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박 비서에게 모든 일 처리를 지시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선이 아닌 귀찮은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소희는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토록 숨기려 하는 걸까? 그들의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새로운 의문들로 무거워졌다. 강지우는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태수의 얼굴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미니멀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감정적인 장식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윤소희는 값비싼 가죽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검은색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된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지?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 아버지 유품입니다. 사진 속 다른 한 분이 저희 아버지, 윤태수 씨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회장님을 가장 아끼는 동생이라고 부르셨어요. 강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윤태수,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밀려왔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세상의 냉대 속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따뜻한 형, 라면 한 개를 쪼개 먹으며 미래를 꿈꾸었던 옥탑방의 겨울밤,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태수의 거친 손. 그는 태수가 자신에게 베푼 믿음과 투자를 발판 삼아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성공의 길 위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소희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강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박비서, 병원비 전액을 결제해. 그리고 윤소희 씨 어머니를 우리 재단 협력병원 VIP 병실로 옮기도록. 소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감사의 말을 하려던 순간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조건이 있다. 나와 윤태수 씨,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알겠나? 그는 더 이상 소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박 비서에게 모든 일 처리를 지시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선이 아닌 귀찮은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소희는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왜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토록 숨기려 하는 걸까? 그들의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새로운 의문들로 무거워졌다. 강지훈은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태수의 얼굴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어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주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윤소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 속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았다.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경고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소희 씨, 회장님께서 일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잠시 희망으로 부풀었다. 이제 안정적인 수입으로 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터였다. 어떤 일인가요? 박 비서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본사 건물 환경미화팀 소속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십니다. 환경미화팀, 청소부였다. 희망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미묘한 굴욕감으로 바뀌었다. 그 거대한 기업에 그녀를 위한 자리가 고작 청소부란 말인가? 이것은 그의 또 다른 방식의 경고일까? 아니면 자선에 대한 대가일까?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녀의 결정 뒤에 숨겨진 강지훈의 진짜 의도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싶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는 윤태수의 딸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가 모르는 지난 10여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를 청소부로 채용한 것은 그녀를 가까이 두면서도 다른 이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그리고 박 비서의 보고를 통해 그녀를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날 오후, 소희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청소용 카트를 밀며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의 반짝이는 대리석 복도를 닦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이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직원들은 바쁘게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이것이 어머니를 살린 대가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저 멀리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강지훈이 몇몇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복잡하고 차가운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와 닿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동정도, 관심도 아니었다. 마치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어머니는 강남 최고의 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고 비좁았던 다인실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병실 안은 부드러운 햇살과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꽃향기로 채워져 있었다. 윤소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며칠간 잠 못 이루며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현실 같지 않은 안도감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단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강지훈. 그녀는 그의 차가운 얼굴과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가 베푼 이 거대한 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강지훈 회장의 비서라고 밝힌 박 비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윤소희 씨, 회장님께서 일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소희의 심장이 잠시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제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수입으로 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터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일인가요? 박 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다. 본사 건물 환경미화팀 소속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십니다. 환경미화팀, 청소부였다. 소희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었다. 희망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미묘한 굴욕감으로 바뀌었다. 그 거대한 기업에 윤태수의 딸에게 내어줄 자리가 고작 청소부란 말인가? 이것은 그의 또 다른 방식의 경고일까? 아니면 자선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무언의 압박일까? 소희는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었다.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살려준 빚을 갚아야 했다. 그녀는 목이 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결정 뒤에 숨겨진 강지훈의 진짜 의도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의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하고 냉정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통제된 시야 안에 두고 싶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는 윤태수라는 남자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의 딸이 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를 청소부로 채용한 것은 그녀를 가까이 두면서도 다른 이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아무도 거대한 빌딩의 청소부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테니까.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고, 그는 그 변수를 철저히 분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날 오후, 소희는 몸에 맞지 않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청소용 카트를 밀며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의 반짝이는 대리석 복도를 닦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감이 들어올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들은 바쁘게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인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이것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대가라면 이 정도의 무관심과 익명성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빌딩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저 멀리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열리고 강지훈이 몇몇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걸레질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그녀 근처에서 아주 잠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멈칫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복잡하고 차가운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와닿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동정도, 관심도 아니었다. 마치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듯한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더욱더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이름 없는 졸이었고, 체스 마스터는 멀리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가시들이 그녀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윤소희의 존재는 거대한 빌딩 안에서 먼지처럼 미미했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미미함 때문에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환경 미화원에게 아주 가끔, 아주 짧게 머무는 회장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직원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얼음 왕자라 불리는 강지훈 회장이 복도를 지나다 청소 카트 옆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는 목격담. 박 비서에게 환경미화팀의 근무 환경에 대해 물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지위와 그녀의 지위 사이에 거대한 간극은 온갖 추측을 낳기에 충분했다. 숨겨둔 여자다, 혹은 회장의 약점을 쥐고 있다 등등. 소희는 그런 시선과 소문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병상에 누워 조금씩 회복 중인 어머니와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유령으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 유령의 존재를 날카롭게 포착한 이가 있었다. 강지훈의 새어머니이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김 여사였다. 우아한 미소와 온화한 말투 뒤에 날카로운 야심을 숨기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 강민혁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호시탐탐 지훈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김 여사는 우연을 가장해 지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의 눈은 로비 한쪽 구석을 묵묵히 닦고 있는 소희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지훈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소희에게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김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저 청소부에게 무언가 있다. 그날 이후 소희의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김 여사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몇몇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소희가 막 닦아놓은 복도에 보란 듯이 커피를 쏟는 일. 휴게실에서 그녀를 겨냥해 어떤 사람들은 몸 쓰는 일 대신 몸 파는 일을 더 잘할 텐데라며 비웃는 일들이 벌어졌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참아냈다. 반박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이 되어 이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비서의 보고서에는 그녀가 겪는 부당한 대우가 매일같이 기록되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그것은 김 여사에게 자신이 저 여자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소희에게 커피를 쏟았던 직원은 다음 날 갑자기 지방지사로 발령이 났고, 그녀를 조롱했던 직원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를 향한 괴롭힘은 이상하게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곤 했다. 김 여사는 이 모든 미묘한 흐름을 간파했다. 강지훈이 저 청소부를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즉시 사람을 시켜 윤소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놓였다. 보고서는 윤소희의 평범하고 가난한 삶을 나열하고 있었다. 병든 어머니,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사망한 아버지의 이름.
윤태수. 조사원은 십수년 전 강지훈이 지금의 제국을 이루기 전 설립했던 아주 작은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 명단을 찾아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강지훈, 그리고 윤태수. 김 여사는 보고서에 첨부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앳된 얼굴의 강지훈과 윤태수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병원비 대납, 기묘한 직업 제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호까지. 이것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과거의 인연이었다. 그리고 과거는 언제나 약점이 되기 마련이었다. 김 여사의 입가에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사진 속 윤태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윤태수, 드디어 찾았구나. 내 녀석의 약점을.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소희와 지훈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의 창립기념 자선갈라가 열리는 밤이었다.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소희는 이 화려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행사장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다른 환경미화팀 직원들과 함께 혹시 모를 오염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유니폼은 반짝이는 드레스들 사이에서 초라한 섬처럼 보였다. 그때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김 여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소희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다. 고생이 많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덕분에 빛나는 거랍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김 여사는 소희를 데리고 연회장 중앙, 강지훈이 다른 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릴 만큼 상냥했다. 지훈아, 여기 우리 직원 좀 보렴. 참 성실하고 착한 아가씨야. 네가 이 아이를 특별히 챙긴다고 들었다. 참 자비로운 일이지.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도발이었다. 김 여사는 소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참 궁금하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기에 우리 회장님이 이토록 신경을 쓰시는 걸까?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소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강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그는 소희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의 걸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소희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그를 따라갔다. 그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 말해주지.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버지는 약해 빠진 이상주의자였어. 고지식하고 현실 감각 없는 멍청이였다고 소희는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올곧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우는 과거의 기억에 휩싸인 듯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지. 나는 성공을 위해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 필요하다고 했어. 약간의 편법과 타협은 성공을 위한 필요하기라고. 하지만 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지. 정직, 신뢰, 그따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말이야.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거대 자본의 투자를 받을 기회였지. 그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불법적인 회계 처리를 요구했어. 나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내 아버지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없다고 버텼어. 그 고지식함 때문에 모든 걸 망쳤다고 결국 투자는 무산됐고 우리 회사는 파산했어. 그게 네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야. 실패자의 길. 그는 마지막으로 소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깊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지독하게 싸우고 헤어졌다. 나는 반드시 내 방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맹세했고, 결국 이렇게 성공했지. 내 아버지는 결국 실패한 채로 죽었잖아. 이제 알겠나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는 그냥 현실에 패배한 겁쟁이일 뿐이야. 말을 마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남겨두고 비상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소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들려주셨던 말이 맴돌았다. 소희야, 가장 빠른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란다. 조금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해. 강지훈의 말과 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쪽은 잔인한 현실의 성공이었고 다른 한쪽은 따뜻한 기억 속의 가르침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의심이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을까 아니면 강지훈이 말하지 않은 혹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 주머니를 더듬었다. 이제 그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들의 과거에 묻힌 진짜 진실을. 갈라 행사의 화려한 불빛은 사라지고 윤소희는 다시 병원의 희미한 조명 아래로 돌아왔다. 그녀는 막 잠이 든 어머니의 곁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쏟아낸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다니며 상처를 냈다. 실패자, 겁쟁이, 약해 빠진 이상주의자. 그가 묘사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올곧은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소희는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길, 언제나 그녀를 믿어주었던 깊은 눈빛을 떠올렸다. 강지훈의 말과 그녀의 기억, 둘 중 하나는 거짓이거나 혹은 둘 다 진실의 일부분일 뿐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눈을 떴다. 며칠 사이 어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의 얼굴을 살폈다. 소희야,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소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가 빨리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기뻐요. 어머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잔인한 평가를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강지훈이었다. 어젯밤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병실의 공기를 순간 어색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혹은 자신이 지불한 막대한 병원비에 대한 경과 확인, 차 온 것일 터였다. 그는 소희를 잠시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힘겹게 팔을 들어 그를 향해 손짓했다. 지훈아, 맞구나. 우리 지훈이. 그 다정한 부름에 강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에 다시 한번 균열이 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앙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분명했다. 이렇게 커서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남편, 태수 씨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단다. 그저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 없게 된 걸 슬퍼했어. 늘 말했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내 동생 지훈이라고. 언젠가 아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단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은 그의 오랜 상처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배신당하고 버려졌다고 믿어왔다. 윤태수의 고집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의 증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 짧게 목례만 하고 병실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강지훈이 떠난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희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강지훈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왜 실패자의 길을 택해야만 했을까?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껏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아온 강지훈을 위해서. 그날 저녁, 소희는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잠시 맡기고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옥탑방으로 향했다. 좁고 낡은 방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낡은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 앨범, 손으로 만든 작은 가구들, 아버지의 소박하고 정직했던 삶의 흔적들이었다.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마지막으로 침대 밑에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읽었던 낡은 책들과 몇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손때가 묻어 갈색으로 변한 평범한 노트 한 권.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윤소희의 존재가 강지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과거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김 여사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지훈의 약점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녀는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혁이 그룹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극비리에 추진 중인 바이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자료에 접근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치명적이었다.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시키고 그 모든 죄를 윤소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아무도 거대한 기업의 청소부가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허점이 그녀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터였다. 그녀는 돈으로 매수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소희의 사물함에 프로젝트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넣어두었고, 경쟁사에는 익명으로 자료를 보내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며칠 후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는 발칵 뒤집혔다. 경쟁사가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을 발표하며 주식시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명백한 기술 유출이었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보안팀과 감사팀을 소집해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배신자를 색출해내기 위한 살벌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회사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김 여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조작된 증거들은 단 한 사람, 윤소희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되었고, CCTV에는 그녀가 늦은 밤 자료 보관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사물함에서 기술 자료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다. 소희는 순식간에 산업 스파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감사팀에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소식은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강지훈에게도 보고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윤태수의 딸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박 비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과 냉정한 증거 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CEO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다. 긴급 이사회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법무팀장은 윤소희를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여사는 슬픔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두어준 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하게 배신을 당하다니요. 그녀의 말은 지훈을 겨냥한 날카로운 창과 같았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결정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윤소희의 운명은 결정될 터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병실에서 만났던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낡은 사진을 내밀던 그녀의 절박했던 얼굴,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윤태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심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김 여사의 온화하던 미소에도 금이 갔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보안 책임자로서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윤소희 씨는 나의 부주의로 인해 이번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는 법무팀장을 향해 말했다. 윤소희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정중히 사과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는 오늘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동료와 김 여사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뒤로한 채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 끝에서 박 비서로부터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넋을 잃고 서 있던 윤소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어째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 같은 사람을 감싸는 거죠?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분석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그녀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무언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아니라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강지훈의 희생은 윤소희의 세상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회사에서 풀려났지만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아버지를 실패자라 경멸하던 그 남자가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실패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갔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에서 꺼냈던 아버지의 손때 묻은 노트를 펼쳤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질문의 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첫 장은 10수년 전의 날짜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필체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내 동생 지훈이와 함께 우리의 회사를 세웠다. 비록 작은 사무실에 낡은 책상 2개가 전부지만 우리의 꿈은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크다. 지훈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대담하다. 나는 그 아이의 날개가 되어주고 싶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소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는 성공에 대한 작은 기쁨들과 실패에 대한 쓰라린 고민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에 대한 기록이 나타났다.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대형 그룹에서 우리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며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 지훈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기회만 잡으면 우리는 단숨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대형 그룹, 이름이 낯설지 않다. 다음 페이지에서 아버지의 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맙소사, 대형 그룹의 실소유주는 바로 그들이었다. 10수년 전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작은 공장을 헐값에 집어삼키고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바로 그 하이에나 같은 자들.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수가 내 동생 지훈에게 뻗치고 있다. 소희는 숨을 죽였다.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사업 실패 뒤에 이런 끔찍한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지훈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투자를 거절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성공에 눈이 먼 그 아이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과거에 발목 잡힌 패배자의 투정으로만 여겼다. 그의 눈에서 경멸을 보았다. 우리는 지독하게 싸웠다. 그는 내일 당장 계약을 강행하겠다고 소리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대로 두면 지훈이는 그들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질 것이다. 그 아이는 그들의 교활함을 감당할 수 없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노트 위로 번졌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아버지의 글씨는 마치 유언처럼 비장했다. 결정했다. 지훈이를 구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내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수밖에. 내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악역이 되어야만 한다. 내일 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작은 금융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는 무너지겠지만 지훈이는 그들과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아이는 평생 나를 원망하고 경멸하며 살아가겠지. 하지만 괜찮다. 내 동생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실패자가 되고 배신자가 될 것이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 아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 하니 차라리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 그저 나를 밟고 올라서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기를 부디 성공하거라. 내 동생 지훈아. 노트가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의 실패는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희생이었다. 아버지는 강지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와 꿈, 그리고 가장 아끼던 동생과의 인연까지도 스스로의 손으로 부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희생 위에서 지독한 오해와 죄책감을 품은 채 성공이라는 외로운 성을 쌓아 올렸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고독한 희생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눈물이 모두 마르고 났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이 진실을 더 이상 과거 속에 묻어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익숙하지만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이제 이 길고 긴 오해의 밤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한적한 벤치였다.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강 건너편의 도시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반짝였다. 강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윤소희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혹은 어떤 비난을 쏟아낼지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회장직을 내던진 것은 동정심이나 계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태수의 딸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자 최소한의 속죄였다. 곧이어 소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예상했던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강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이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연극은 아닐까. 하지만 노트의 표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칫했다. 그곳에는 십수년의 세월에도 바래지 않은 너무나도 익숙한 윤태수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사업의 시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형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 그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지워버린 따뜻했던 순간들이 글자를 통해 되살아나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대형 그룹의 투자 제안,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의 고뇌. 그의 흔들리는 필체 속에서 지우는 그날 밤의 절망과 공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몰랐다.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성공을 향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형의 고지식함을 원망하고 경멸했을 뿐이었다. 그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그의 이야기 속에서 악역이 되어야만 한다. 부디 성공하거라. 내 동생 지훈아.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노트 위로 뜨거운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수십 년 동안 단단한 얼음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그의 감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형의 희생 위에서 성공이라는 제국을 건설했다. 형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짊어졌던 실패자라는 오명을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경멸의 연료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희의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땅으로 향한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어떤 사주의 말로도 지난 세월의 오해와 그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희는 조용히 일어서서 그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재벌 총수의 위험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상처 입은 한 영혼일 뿐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더 이상 재벌 총수와 가난한 여자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두 명의 사람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오해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서울의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떠난 넥스트 제너레이션 홀딩스는 김 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민혁의 세상이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강지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윤태수가 남긴 일기장을 마지막 무기 삼아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대형 그룹의 비리와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단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최고의 로펌과 사설 정보팀을 고용해 그 단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김 여사가 대형 그룹과 비밀리에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차명으로 받아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윤소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기술 유출 사건 역시 그녀가 꾸민 짓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지훈이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김 여사의 추악한 민낯과 배신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그룹에서 영원히 축출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지훈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회장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돌아온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자신의 명예 회복이 아니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10수년 전 파산했던 윤태수의 작은 회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가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모든 누명을 벗겨주었다. 언론은 잊혀진 천재 사업가 윤태수의 재발견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윤소희의 삶을 보상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 될 터였다. 대신 그는 사재를 털어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윤태수 재단이었다.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그는 윤소희에게 재단의 운영을 맡겼다. 처음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자신의 손으로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빌딩의 유령 같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과 강직한 신념을 가진 재단의 희망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세 사람은 윤태수의 무덤을 찾았다. 강지훈, 윤소희,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묘비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강지훈은 직접 준비해온 깨끗한 수건으로 묘비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는 더 이상 그를 윤태수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형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형, 우리가 했던 약속, 이제야 지키게 됐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그리움과 존경만이 남아 있었다. 소희는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희생과 이해, 그리고 용서라는 더 깊은 유대로 묶여 있었다. 10수년 전의 낡은 사진 속 약속은 마침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함께 묘지를 걸어 나올 때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속에는 강지훈이 쌓아 올린 거대한 빌딩들이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진짜 유산은 차가운 강철과 유리가 아닌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나가는 따뜻한 마음에 있었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